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 모두가 평생 하는 고민 아닐까요?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진짜 궁금한 거, 부자가 되는 제일 쉬운 방법 딱 하나만 꼽으라면 과연 뭘까요? 아주 간단하면서도 어쩌면 가장 묵직한 질문일 수 있겠네요. 정답은 바로 부자 나라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에이, 그게 무슨 소리야 싶으시죠? 좀 허무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엄청난 진실을 담고 있어요. 경제학자 브랑코 밀라노비치의 연구를 보면요. 한 사람의 평생 소득 중 무려 50%, 그러니까 절반이 그냥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느냐, 이 국적 하나로 결정된다는 겁니다. 내가 태어나 보니 노르웨이다. 그럼 1인당 국민 소득이 9만 5천 달러인 나라에서 인생을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럼 개인의 운을 넘어서서 더 큰 그림을 한번 보죠. 도대체 어떤 나라는 부유하고 또 어떤 나라는 왜 가난한 걸까요?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헤맸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오해들부터 한번 시원하게 깨고 가볼게요. 천연자원 많으면 부자 아니냐고요? 콩고는 금, 구리, 코발트가 정말 넘쳐나지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예요. 그럼 문화 때문일까요? 중국은 1990년부터 2010년까지 문화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국민소득이 6배나 뛰었어요. 이것도 결정적인 이유는 아닌 것 같네요. 좋아요. 그럼 이건 어때요? 자본주의 시스템, IT, 방글라데시, 콩고 모두 자본주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부유하지 않죠? 아, 그럼 옛날에 식민지를 많이 가졌던 제국주의 국가들이 잘 사는 거다? 이것도 땡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1, 2, 3위가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스위스인데 이 나라들은 식민제국이 아니었거든요. 아니, 천연 자원도 아니고 문화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식민지배 경험도 아니라면 대체 진짜 비밀은 뭘까요? 정답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재밌습니다. 바로 저금, 제도, 그리고 약간의 운, 이 세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는 건데요. 영국의 산업혁명 사례를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보면 진짜 한 편의 영화 같아요. 모든 건 문제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영국에 배 만들고 땔감으로 쓰던 나무가 부족해진 거예요. 그래서 대안으로 석탄을 쓰기 시작했죠. 근데 또 다른 문제가 터집니다. 탄광이 자꾸 물에 잠기는 거예요. 이 물을 어떻게든 퍼내야 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펌프, 즉 엔진 개발에 몰두하게 된 거죠. 바로 이때 제임스 와트가 등장합니다. 와트는 증기기관을 아예 새로 발명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비효율적인 걸 누구나 쓸 수 있게끔 기가 막히게 개량한 겁니다. 필요가 발명을 낳은 정말 교과서 같은 사례죠. 근데 제임스 와트라는 천재 한 명 있었다고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여기엔 숨겨진 영웅들이 더 있었습니다. 기술밖에 모르던 와트 옆에는 사업가 매튜 볼튼이 있었어요. 기술 빼고 모든 걸 다 처리해줬죠. 심지어 의회를 설득해서 와트의 특허 기간을 연장시키기까지 합니다. 이게 계속해서 혁신할 수 있는 동기가 된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바로 제도였습니다. 당시 영국은 명예혁명 이후에 개인의 재산권을 확실하게 보호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낮아지고 누구나 싼값에 돈을 빌려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바로 기술, 사랑, 그리고 안정적인 제도가 만들어낸 완벽한 시너지였던 거죠. 그리고 여기에 운이라는 요소가 기가 막히게 따라붙습니다.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예죠. 한국은 전 세계 무역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그 타이밍에 딱 맞춰서 제조업에 집중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진짜 신의 한 수라고 할 만한 행운이 더해져요. 바로 컨테이너선의 발명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예전엔 제품 가격의 25%가 물류비였고 그 절반이 항구에서 짐 싣고 내리는 인건비였어요. 그런데 컨테이너선 덕분에 톤당 운송비가 5.8달러에서 16센트로 거의 36분의 1로 줄어든 겁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멀리 떨어진 우리나라한테는 정말 엄청난 행운이었죠. 자, 지금까지는 국가라는 큰 스케일의 이야기였죠. 이제부터는 우리 이야기, 바로 우리 지갑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국가의 부가 이렇게 복잡한 요인들의 결과물이듯 우리 개인의 경제적 선택도 생각보다 훨씬 비합리적일 때가 많거든요. 자, 상상 한번 해보세요. 푹푹 찌는 여름날 해변에서 친구들이랑 쉬고 있습니다. 시원한 맥주 한 잔이 간절해요. 그때 친구가 두 가지 선택지를 줍니다. 저기 엄청 고급스러운 호텔 루프탑 바에서 맥주 사다 줄까? 아니면 저기 좀 허름한 길거리 가게에서 똑같은 맥주 사다 줄까? 결과가 진짜 재밌어요.
사람들은 호텔 맥주에는 평균 $8를 낼 수 있다고 했지만 노점상 맥주에는 $4밖에 못 내겠다고 했어요. 똑같은 맥주인데도 말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제품 그 자체의 가치보다 내가 이 상황에서 바가지 쓰는 건 싫다는 감정, 즉 우리가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에 따라 돈을 내기 때문이에요. 비합리적이지만 너무나 인간적인 거죠. 이 말이 우리가 어떤 게임을 하는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아주 잘 보여줘요. 뷔페에 갔는데 아이들이 비싼 고기 대신 떡볶이만 먹고 있으면 괜히 화가 나잖아요. 아, 입장료 아까워! 이런 생각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뷔페에 온 진짜 목적이 뭘까요? 식당 주인을 거덜내는 건가요? 아니면 내가 맛있는 걸 즐겁게 먹는 건가요? 입장료는 이미 내버린 매몰 비용이에요. 우리는 어느새 즐거운 식사라는 원래 게임을 잃고 본전 뽑기라는 전혀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자신의 게임에서 이기는 법, 더 나은 선택을 위한 아주 실용적인 도구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투자의 본질을 제대로 알아야 해요. 첫째, 주식을 사면 처음엔 돈을 잃을 확률이 높다는 걸 그냥 받아들이세요. 내가 산 가격이 역사상 최저점일 리가 없으니까요. 둘째, 진짜 목표는 완벽한 타이밍을 맞추는 게 절대 아닙니다. 셋째, 진짜 목표는 좋은 자산을 사서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넷째, 투자는 예측 게임이 아니라 버티고 기다리는 게임이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여기 정말 흥미로운 실험 결과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주식 계좌를 얼마나 자주 들여다보느냐가 우리의 투자 전략 자체를 바꿔버린다는 건데요. 자, 1년에 8번, 그러니까 한 계절에 2번 정도 계좌를 본 사람들은 자기 자산의 41%만 주식에 넣었어요. 왜냐하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자꾸 보니까 불안하거든요. 그런데 1년에 딱 한 번만 계좌를 확인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무려 자산의 70%를 주식에 편안하게 투자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때로는 모르는 게 약이라는 거죠. 단기적인 소음에 흔들리지 않게 되니까요. 살다 보면 정말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너무 어려운 순간이 오잖아요. 근데 사실 그건 좋은 신호예요. 결정이 어렵다는 건 그 선택지들이 51대 49로 거의 비슷하다는 뜻이거든요. 만약 90대 10이라면 고민도 안 하겠죠. 51대 49라는 건 뭘 고르든 최소 49는 보장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럴 땐 그냥 하나를 빨리 선택하고 그걸 50일짜리 좋은 선택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최악은 고민만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핸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한쪽으로 살짝 고장나 있어요. 그냥 가만히 두면 자꾸 오른쪽으로 쏠리는 자동차처럼요. 이 고장난 방향이 바로 손실 회피 성향입니다. 우리는 150만 원을 버는 기쁨보다 100만 원을 잃는 고통을 훨씬 더 크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자꾸 변화를 두려워하고 현재에 머무르려고 하죠. 이 편향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의식적으로 핸들을 반대쪽으로 살짝 꺾어줘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더 합리적이고 대담한 선택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게임을 하고 계신가요?